이혼 서류에 도장을 못 찍은 이유. 프롤로그 50년을 마주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50년을 함께 산 교포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웨스턴 애비뉴 한인 상가가 즐비한 이 거리의 3층 건물에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두 노인은 말없이 각자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도 서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도와주겠다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침묵 속에서 오후 3시 예약된 시간 75살의 할머니 박순자와 78살의 할아버지 김영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cm 정도의 간격.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류 위에 내려앉았고 창밖으로는 코리아타운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듯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깔끔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거주지, 서명란.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김영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오른손 마디마디가 굵어진 칠순 노인의 손. 수십 년을 설계도와 회로판 앞에서 보냈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의 결혼을 끝내는 서류에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차례. 할머니가 펜을 서명란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변호사가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계속 째깍거렸습니다. 4초, 5초. 순자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살짝 닿아 있었지만 잉크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 못하겠어요. 할아버지 순자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아무도 당신 밥 챙겨줄 사람 없잖아.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혼 서류를 작성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명 직전에 멈추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런 표정으로, 이런 눈물과 함께 이것은 5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고 50년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이혼을 결심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도장을 찍지 못한 걸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0년 전 1973년 서울로 제일막 1973년 첫 만남과 약속. 1973년 봄 서울.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짧았고 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거리는 아직 팍팍했습니다. 유신 헌법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해였고 사람들은 웅크린 채 살았습니다. 빨리 잘 살고 싶었고 기회가 있다면 잡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기회는 종로 3가의 한 다방에서 24살의 박순자는 중매를 보러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날 아침 어머니에게 한복 대신 투피스를 빌려 입었습니다. 미국 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조금은 세련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도 파마해서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맞은편에 앉은 남자.
27살 김영수. 키가 컸습니다. 안경을 썼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손이 깨끗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소개했습니다. 영수 씨는 미국 유학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갈 부인을 찾는 거예요. 어때요, 박씨 아가씨? 미국 가고 싶지 않아요? 영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면 고생할 겁니다.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약속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꼭 부인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보기 자리에서는 집안 자랑, 학벌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고생할 것이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순자는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자는 답했습니다. 저는 재봉을 잘해요. 미국 가서 재봉이라면 되죠. 저도 가만히 앉아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 생각은 없어요. 영수가 처음으로 순자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로맨스가 아니라 동반자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더 믿음직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한강변. 저녁 무렵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영수의 손은 차가웠고 조금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 떨림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말보다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달 후 결혼식.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양가 가족 합쳐 50명도 안 됐습니다. 웨딩 케이크도 없었고 사진사도 한 명이었습니다. 순자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멀리 가는구나. 그리고 1973년 11월 20일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LA행.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의자가 좁았고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얇은 카디건을 껴입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춥다더라. 비행기 안에서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 순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비행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 영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있으니까 무서울 것 없어. 그 말이 순자에게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혼자 두지는 않겠구나.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 공항 문을 나서자 LA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가을 햇살과는 달랐습니다. 뜨겁고 건조하고 넓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늘도 크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미래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그 고생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제2막 1970년대 LA에서의 고생. 이제 이야기는 1970년대 LA로 넘어갑니다. 순자와 영수가 미국에 도착한 그날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LA 공항에서 선배가 데려간 곳은
코리아타운의 작은 원룸. 방 하나, 화장실은 복도에서 공동 사용. 이불도 없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창문 너머로는 옆집 건물 외벽만 보였습니다. 영수는 방을 둘러보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첫날 밤 두 사람은 이불도 없이 매트리스 위에서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추웠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순자는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한 건가? 그러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영어는 몰랐습니다. 아는 단어가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손동작을 했습니다. 재봉, 박음질, 나는 일 잘해요. 첫 번째 가게는 문전박대였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가게에서는 한국말을 아는 주인이 있었는데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들어간 곳이 재봉 공장이었습니다. 한인 아주머니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박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시급 $2, 하루 12시간, 주 6일.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순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어나 세수하고 어제 저녁 남겨둔 밥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버스 타고 20분, 공장 도착, 재봉틀이 쭉 늘어선 공장,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바깥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으면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렸습니다. 12시간 동안 허리는 아프고 어깨는 뻐근하고 눈은 침침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도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녁 7시 30분. 집에 돌아오면 영수는 없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늦게 끝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밥을 차려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아침 9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피곤해서 씻고 자기 바빴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둘 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순자는 때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표현할 기운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영어도 조금 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방값, 생활비, 영수의 학비, 순자의 월급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영수는 학교에서 조금씩 조교 수입이 생겼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봄 순자는 임신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데 몸이 힘들었지만 순자는 임신 8개월까지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 있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필요해요. 1976년 3월,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병실에 같이 있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국제 전화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간호사들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버텼습니다. 2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기.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의 병원에서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영수는 다음 날 왔습니다. 미안해. 시험이 있어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영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영수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표정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굳었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손가락이 아기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 손이 얼마나 작은지 영수의 표정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기면서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아기를 맡기는 비용까지 나가니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산후조리 2주만 하고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아기를 맡아줄 한인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5. 어느 날 저녁 첫 번째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집에 왔는데 영수가 아기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느라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아기 봐주는 아주머니가 전화까지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아기를 공장으로 직접 데려왔고 순자는 일을 마치기 전에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30분치 임금이 깎였습니다. 순자 공부가 아이보다 중요해요. 영수 내가 공부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순자 나 혼자 벌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아기 하나 데리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뚝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마치 오래된 벽에 생긴 실금처럼 언젠가는 크게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5년이 더 지났습니다. 1979년 봄 영수가 드디어 석사를 마쳤습니다. 졸업식 날 순자는 수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진이는 3살이었고 영수의 검은 가운을 잡아당기며 아빠 아빠 했습니다. 영수가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이제 취직해서 우리 잘 살 거야. 순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 믿었습니다. 6년을 버텼으니까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영수가 취직하면 나를 더 챙겨줄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바쁨이 시작될까? 그 불안은 불행히도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3막 1980-1990년대 성공과 외로움. 1980년 영수가 취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자회사 엔지니어. 연봉 $30,000. 당시로서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순자는 드디어 재봉 일을 그만뒀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장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축하해. 이제 팔자 폈네. 순자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7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 덕에 버텼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생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영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고 꼼꼼한 사람이니 엔지니어로서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에는 골프는 회사 문화였습니다. 상사가 치자고 하면 따라가야 했고 동료가 부르면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아이들만 돌봤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에서는 옆에 사람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가고 영수는 회사에 가고 집은 커졌고 살림은 나아졌지만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1982년 둘째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영수는 출산 당일에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순자는 이번엔 미리 각오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기대하면 상처를 받으니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구 한 명이 같이 있어줬습니다. 교회 친구였습니다. 영수는 오후에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 순자는 피곤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니 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7년을 고생해서 남편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니 남편은 집에 없네. 전에는 둘 다 가난해서 함께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풍요 속에서 외롭구나. 1990년대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중학생, 민준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영수는 부장이 됐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LA 교회의 3베드룸 단독주택. 좋은 학군이었고 마당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교포 가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카드를 보내고 추수감사절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 학예회에는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영수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아이들 숙제 봐주다가 혼자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1994년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제 친구 엄마 아빠는 항상 손잡고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본 적 없어서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다. 수없이, 특히 혼자 2번 아이를 낳던 날, 빈집에서 혼자 밥 먹던 저녁들, 밤에 혼자 누워서 이 사람이랑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던 새벽들. 하지만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이미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나이에 아이들 데리고 혼자.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그냥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1995년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UC 버클리.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봤으니 공부는 죽어라 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나자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중학생이었고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자랐고 남편도 바쁘고 순자에게 남은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또 청소하고 그 반복. 한국에 전화해봐야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왔습니다. 제3학 2000-2015년 빈 둥지와 깊어지는 골.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습니다. 온 세상이 새 천년을 축하했습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고 TV에서는 전 세계의 축제 장면을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회계법인 취직, 공항 배움. 순자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잘 가. 건강해라.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해요. 언제든지. 수진이가 떠난 후 순자는 빈 공항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 쪽으로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딸도 가고 남편은 저렇게 멀리 걷고 있고. 2004년 민준이도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IT 회사 취직, 또다시 공항 배움.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순자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 연락 자주 할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베드룸 집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아이들 방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방의 인형들. 아직도 선반 위에 줄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의 야구 글러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이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이 서러워서? 아니면 그냥 쏟아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영수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잘 다녀와요. 마이너스 고개만 끄덕. 저녁 먹었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자의 섬처럼 살았습니다. 밥은 함께 먹었지만 말이 없었고 같은 소파에 앉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순자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끼니는 챙겼고 집은 청소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나니 허전하다는 사람들. 남편은 일하거나 골프 치고 자신은 집에서 혼자라는 사람들. 우리 남편 얘기 들어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결국 순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것을 영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영수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파티 날 회사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줬습니다. 순자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영수가 오래 다닌 회사인데 순자는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사람 옆에 살면서 이 사람의 세계는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은퇴했으니 우리 여행이라도 다닐까? 한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평생 나한테 무관심하다가 은퇴했다고 갑자기 잘해주려고 해요? 수진이 낳을 때도 민준이 낳을 때도 나 혼자 병원에서 애 낳았잖아요. 아이들 학예에 반밖에 못 왔잖아요. 그때는 괜찮고 이제 갑자기 여행이요? 순자가 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당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영수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이미 몇 년째 방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유독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영수가 은퇴한 후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영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TV 보고 신문 읽고 낮잠 자고 밥 먹을 때만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영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챙겼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015년 어느 날 영수가 심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영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순자가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영수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가 911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My husband collapsed. HES not moving well.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자는 안도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영수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지? 머리카락이 다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게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영수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한 건지 몰랐습니다. 쓰러진 것이? 아니면 살아온 것 전체가?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퇴원 후 순자는 영수를 챙겼습니다. 식단 관리, 약 챙기기, 운동. 의사가 지방 많은 음식 줄이고 염분 줄이고 매일 걷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국도 덜 짜게 끓이고 아침마다 약을 꺼내놓고 날씨가 좋으면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순자가 자기를 챙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영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는 조금씩.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오막 2016-2020년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다. 2015년 영수의 심장 문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적었고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여전히 순자는 영수에게 오래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고 영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수가 가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 나갈까?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래요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걷는 산책이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영수가 슈퍼마켓에 가면서 순자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혼자 나갔습니다. 순자가 TV를 보다 웃으면 영수가 뭐가 재밌어? 하고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쌓인 벽을 생각하면 그것도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2018년. 이번에는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무릎 관절 문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아팠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습니다. 영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디야? 괜찮아?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12시간씩 앉아서 일한 세월이 무릎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사 마시다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영수라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못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했고 오늘은 아내의 수술날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회복에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영수는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가 의외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영수가 순자를 돌봤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서툴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싱거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다 반쯤 태웠습니다. 김치를 꺼내 놓을 때는 어느 통인지 몰라서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0년을 살면서 혼자 부엌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순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라면 한 그릇인데 왠지 목이 맬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부엌에 서 있었다. 그 사실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영수는 약도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챙겨야 하는 약이 여러 가지였는데 영수가 포스트잇에 메모를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그래도 가끔 깜빡했습니다. 그럼 순자가 참을성 있게 상기시켜줬습니다. 물리치료도 데려다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집안을 걸어봤을 때 영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걸음, 2걸음. 영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두 사람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손은 굵고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애쓰고 있구나.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게 201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조금씩.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쌓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막 2020-2024년 팬데믹과 이혼 결심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 멈췄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가게들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들도 교회도 슈퍼마켓도 운영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수를 보도했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못 갔고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물리치료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가 이 집으로 좁아졌습니다. 하루 24시간 두 사람만 마주 봐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 서로 조심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습관이, 성격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사소한 일로 싸웠습니다. 영수가 TV 볼륨을 너무 크게 켰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좀 줄여요. 영수는 잘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툼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수가 국을 후루룩 소리내어 마셨습니다. 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수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온도. 순자는 추워서 올리고 싶었고 영수는 더워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리모컨을 서로 다르게 맞춰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참을 수 있던 것들이 상대방이 눈앞에 있으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작은 다툼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쌓인 다툼은 오래된 감정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 여름, 수진이가 남편 아이들과 함께 LA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딸이 외할머니한테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눈치를 봤습니다. 아빠가 이걸 달라고 하면 엄마가 못 들은 척했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딴청을 피웠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어색하게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엄마는 평생 아빠 뒷바라지 했잖아요. 나 어릴 때 재봉이라면서 우리 키운 거 알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다 하시잖아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만 있는 부엌에서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저랑 민준이는 이해해요. 엄마가 행복해야죠. 엄마 나이에도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돌볼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 50년을 참았는데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걸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아이들도 이해한다고 하고 나도 지쳤고 아니면 이게 틀린 건가?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나? 뒤척이다 새벽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순자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영수는 신문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 순자 우리 50년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각자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영수 갑자기 왜? 순자 갑자기가 아니에요. 50년 내내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무관심했어요. 출산 날도 없었고 아이들 행사도 반밖에 못 왔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이제 지쳤어요.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변호사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상담 받으러 가요. 영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서류가 없었을 뿐이지. 변호사 상담 2번, 재산 분할 합의,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슬펐습니다. 50년의 결혼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구나. 그리고 2024년 3월 마지막 서명날. 이제 우리는 다시 프롤로그로 돌아갑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제7막 변호사 사무실 마지막 순간. 2024년 3월 마지막 상담날 아침. 순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직 새벽 4시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50년이 끝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울 것 같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국, 영수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쓸쓸했습니다.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운전했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았던 LA 거리. 저 모퉁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병원에서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이 거리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도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 확인하시겠어요? 영수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김영수. 손이 가볍게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순자 차례. 순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가져갔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머릿속에 5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3년 다방에서의 첫 만남. 미국 가면 고생할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던 영수. 한강변에서 손을 잡던 순간. LA 도착 첫날 밤. 이불도 없이 서로 체온으로 버티던 기억. 재봉공장의 12시간. 허리 아파도 참았던 것들. 수진이를 혼자 낳던 날. 그래도 이튿날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영수 얼굴의 표정. 민준이를 낳던 날도. 아이들과 웃던 순간들. 영수가 쓰러졌을 때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했던 자신. 영수가 서툴게 라면을 끓이던 모습. 물리치료 갔다 오는 길에 잡아줬던 손. 따뜻했던 손. 그리고 지난주에 외출하다 돌아와 보니 영수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싱거웠습니다. 김치통을 어디서 꺼내야 할지 몰라서 냉장고 문을 한참 열어봤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반쯤 태웠습니다. 그것을 혼자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어떻게 되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순자 안 돼. 못하겠어요. 영수 순자야? 영수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아무도 당신 밥 챙겨줄 사람 없잖아.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 봤어요. 김치도 못 꺼내 먹고 국도 못 데워 먹고 계란 후라이도 태우고 그걸 혼자 먹고 있더라고. 혼자 두면 굶어 죽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놔둬요. 순자가 더 말했습니다. 당신 미워요. 정말로요. 평생 나한테 무관심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나한테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아. 하지만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영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평생 미안했어.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로 못했어. 그게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아. 알면서도 못했어. 그게 나라는 사람의 한계야. 영수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50년 동안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공부도 일도 아이들도 다 당신이 있어서 된 거야. 그 말을 못했어. 미안해.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하지 말자. 제발. 나는 이제라도 잘할게.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할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서러움과 원망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다 한꺼번에.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는 서명되지 않은 채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영수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계단 조심해. 순자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영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지 않고 순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영수 순자야. 사랑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못 들었습니다. 신혼 때도 아이들 낳던 날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영수 사랑해. 사랑한다고. 평생 못했던 말인데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고마워. 50년 동안 나 뒷바라지 해줘서. 일 그만두고 싶었을 텐데 집 지키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고마워.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을 20년 전에 들었더라면 달랐을 텐데, 30년 전에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은 것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라도 들었습니다. 영수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녁 내가 할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괜찮겠어요? 영수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넣었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두부를 썰었는데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파를 넣으려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냉장고를 2번 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밥 2공기, 김치. 하지만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해줘서 맛있어요. 영수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웃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런 눈빛으로 웃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2024년 가을, 순자와 영수는 하와이 여행을 갔습니다. 50년 만에 첫 여행. 호놀룰루의 해변. 파도 소리가 낮고 길었습니다. 석양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순자야, 다음에는 한국도 가자. 내가 태어난 동네도 가고 당신 어릴 때 살던 곳도 가보자. 순자 그래요. 그리고 유럽도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 유럽 가자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영수 기억해. 순자 이제 시간 많잖아.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노부부였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집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흙을 파고 순자가 모종을 놓았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수, 50년 걸렸지만 그래도 시작했잖아. 순자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영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순자가 웃었습니다. 영수도 웃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밥 챙겨줄 사람 없잖아라는 말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50년이 흘러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꼭 화려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서툰 라면 한 그릇이, 기다리는 4시간이,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 사랑이라는 것.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끝. 이 이야기는 미국 LA에서 50년을 함께 산 교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5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앞에서 도장을 찍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화려하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걱정하고 서툰 밥 한 끼에 감사하고 이제라도 손잡고 걷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